2026년 3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메타가 142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그날, 계약서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었죠. AI의 제왕이라 불리던 기업을 등지겠다니요?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엔비디아를 대체해버린 것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세계가 따르는 줄 알았던 판이 조용히 뒤집히는 순간을 말이죠. 2위였던 그 삼성이 1위 엔비디아를 제쳐버린 것. 하지만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한마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왜 1위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메타 5년간 1천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잠결에 울린 긴급 알림을 보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6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AMD 신형 가속기 대량 도입, 그리고 단 한 줄 HBM4 공급, 삼성전자. 화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계약에 제가 25년 동안 절대적이라 믿어온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잠은 포기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AI는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아시아는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은 달랐습니다. 미국 최대 테크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단순 부품을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타는 삼성에게 맞춤형 로직 설계를 요구했고 전력 효율 20% 개선이라는 조건을 명문화했으며 생산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조건들이 메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삼성이 시스템 전체 구조에 손을 얹는 걸 허용한다는 의미였어요. 이건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재설계 요청이었어요. 저는 업계 소식통을 통해 협상 과정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처음에 분명히 강경했다고 했어요. 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기존 방식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삼성을 공급업체로만 다루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기술 노하우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 수익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며칠째 멈췄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미국 쪽에서는 삼성 없이도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흥미로웠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돌렸다는 거예요. 6기가와트를 기존 구조로 운영했을 때의 전력 비용, 냉각 비용, 병목 지점들을 모두 합산해 봤더니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AI 모델 확장 속도도 한계에 부딪혔고 대안으로 검토한 구조들은 하나같이 삼성 방식과 비교했을 때 열세였다고 했어요. 결국 메타의 엔지니어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삼성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표준을 정하고 아시아가 따라오는 구조가 당연한 세상이었는데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구조에 맞춰 자신들의 시스템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실리콘밸리 소식통으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데이비드, 이번엔 미국이 조건을 내건 게 아니야. 삼성 구조 안으로 들어간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서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월가 분석실 책상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위기를 맞은 방어자의 도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해둔 사람들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미팅 장소는 조용한 회의실이었어요. 화려한 홍보 영상도 과장된 발표 자료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구조도 하나만 걸려 있었어요. HBM4, 로직 다이, 하이브리드 본딩, 전력 흐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량이 아니라 구조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메타가 그렇게 강하게 조건을 밀어붙였는데 왜 받아들였냐고 물었어요. 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누가 양보한 거냐고? 임원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양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계산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거대한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협상 과정을 다시 복기했어요. 메타가 초기에 강경하게 요구한 것들, 일정 단축, 비용 구조 개선, 맞춤형 설계 참여, 전력 효율 수치 명문화, 이것들은 전형적인 미국 빅테크 방식이었습니다. 속도와 주도권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한 가지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자신들의 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메타는 처음에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플랫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6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장기 운영했을 때의 전력 비용, 냉각 유지 비용, AI 모델 확장 시 나타나는 병목 구간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삼성 구조를 배제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이 무너졌어요. 장기 운영 비용에서만 수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메타는 그 숫자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임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결국 메타가 구조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구조는 원래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었어요. 그의 마지막 대답은 짧고 강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을 만들었고 우리는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플랫폼은 교체할 수 있지만 인프라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문장을 되새겼어요. 플랫폼은 교체 가능하다. 인프라는 교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AI 시대의 진짜 중심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껏 설계가 지배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설계를 쥔 나라가 패권을 갖는다고 확신해왔어요. 그런데 만약 인프라가 지배력이라면 공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쳤어요. 미국이 중심이라고 믿었던 판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한국이 깔아둔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캠퍼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냥 큰 공장이겠거니 했던 예상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클린룸, 독자적으로 구축된 전용 변전 설비,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움직이는 공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동안 그 규모를 바라봤습니다. 공장이 아니었어요. 발전소와 연구소가 결합된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반도체 시설을 다녀봤지만 이런 압도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동행한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설비가 HBM4를 위해 준비된 것이냐고요?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HBM은 결과입니다. 이 구조 전체가 목적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알아챘어요. 결과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HBM4가 이 캠퍼스의 이유가 아니라 이 캠퍼스가 만들어온 과정의 산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브리핑 룸으로 이동하자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존 구조 대비 데이터 병목 35% 감소, 전력 효율 최대 20% 개선, 발열 분산 최적화,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으로 신호 간섭 최소화. 저는 숫자를 보자마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AMD의 최신 가속기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수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어요. 아닙니다. 특정 칩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AI 가속기에도 적용 가능한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기반 자체를 장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고객이 빠져도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GPU 성능이 곧 AI 경쟁력이다. 설계를 쥔 나라가 패권을 쥔다. 메모리는 뒤를 따라오는 부속 요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캠퍼스에서 본 현실은 달랐어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문제는 GPU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력이었고 열이었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속도였으며
5년 뒤에도 감당 가능한 운영 비용이었어요. 브리핑 도중 엔지니어가 저에게 직접 물어왔습니다.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냐고요? 저는 압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대여섯 기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GPU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온 AI 패권 공식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 협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타가 설계 주도권을 그렇게 강하게 고집했을 때 내부에서 불안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임원은 담담했습니다. 불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메타의 초기 설계안으로 운영했을 때의 전력 소비, 그래프와 삼성 구조를 반영한 이후의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두 곡선의 차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장기 운영 비용에서만 수조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메타도 숫자를 봤습니다. 결국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귀결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플랫폼이 중심이라고 믿는데 삼성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요? 임원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판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판이 커지면 바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더 이상 반박을 찾을 수 없었어요. AI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GPU 위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아래 구조가 병목이 됩니다. 그 바닥에 한국 기업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을 만들었고 게임의 승부처는 어느 순간 조용히 아래로 내려와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긴급 화상 회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참석자는 월가 펀드 매니저, 실리콘밸리 CTO, 전직 국방부 자문관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삼성이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첫 마디로 날아왔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간 미국 기술 중심 공식을 옹호해온 저로서는 그 질문이 얼마나 편한 출구인지 잘 알았어요. 하지만 평택에서 눈으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이건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표정들이 굳었어요. 제가 그 말을 꺼낼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CTO 한 명이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AI는 결국 연산이고 GPU 성능이 지배력을 결정한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확인한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6기가와트 전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장기 냉각 비용, 데이터 이동 지점에서 걸리는 병목, 삼성 구조를 배제했을 때와 반영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격차, G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전력과 데이터 흐름이 막히는 순간 확장성은 벽에 부딪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통제권을 잃는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제권이 아니라 중심축이 이동하는 겁니다. 논쟁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한다. 표준은 우리가 만든다. 한국은 공급자일 뿐이라는 반박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 말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제 언어와 똑같았기 때문에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울에서 들은 문장을 그대로 전했어요. 플랫폼은 교체할 수 있지만 인프라는 교체할 수 없다는 삼성 임원의 말을요.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다르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였어요. 서울 분위기에 너무 휩쓸린 게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달랐어요. 전력 문제 때문에 자기네 데이터 센터 확장도 이미 제동이 걸려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 통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같은 벽에 막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의 한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제 분석 체계에서 가장 불편한 문장이었어요. AI 인프라의 핵심 지배력은 GPU가 아니라 고대 역폭 메모리와 전력 효율 구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줄은 사실상 선언이었어요. 미국 중심 AI 공식에 균열을 내는 문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자를 뒤로 젖혔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삼성이 단순히 기회를 포착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판을 오래전부터 설계해온 건지 그 차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협상의 실제 디테일, 맞춤형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삼성 구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온 것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한국행을 결심한 뒤 저는 먼저 실리콘밸리에 들렀습니다. 메타 인프라 팀 소속 수석 엔지니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공식 자료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실리콘밸리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엔비디아를 배제한 건 전략적 반란이었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란이 아닙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미국 최대 테크 기업 내부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선택을 반란이 아닌 생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AI 모델을 계속 확장할 때 전력 소비가 어떤 곡선을 그리는지, GPU를 추가할수록 냉각 비용이 어떤 속도로 불어나는지, 특정 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하면 전체 처리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지가 담긴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GPU는 빨라졌는데 전력과 데이터 흐름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고요. 6기가와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AI 확장 자체가 멈춘다는 구체적인 한계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구조를 받아들인 거냐고요? 그의 대답은 더 강했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구조 아니면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는 협상 막판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고 했어요. 설계 주도권 유지, 일정 통제권 확보, 비용 구조의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는 협상 내내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로직 다이 구조만큼은 자신들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절대 꺾지 않았다고 했어요. 메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 미국 기업이 설계 중심 아닌지, 이 결정이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를 두고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재무팀이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장기 운영 비용 차이, 5년 누적 전력 절감액, 확장 시 나타나는 성능 격차. 그 숫자들이 화면에 올라온 순간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자존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기술 중심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효하냐고요. 그는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플랫폼 싸움이 아니라 인프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덧붙였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6기가와트 확장이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미국 빅테크 내부 엔지니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저는 처음 서울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판이 커지면 바닥이 중요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말이 겹쳤어요. 그 구조 아니면 수치가 안 나왔다는 말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더 뛰어난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AI가 국가 인프라 규모로 커지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그 새로운 룰에 가장 먼저 준비된 쪽이 이 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메타 엔지니어를 만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워싱턴 D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직 국방부 인사와 상원 기술안보 보좌관이었어요.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브리핑 룸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 구조 없이는 6기가와트 확장이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이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방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림은 이랬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생산은 통제 가능한 동맹국이 맡으며 플랫폼 지배력은 미국이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꺼내놓은 구조는 달랐습니다. HBM4 기반 구조가 AI 확장의 병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 맞춤형 로직 다이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 시 이 구조 없이는 비용 계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한 보좌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플랫폼을 지배해도 인프라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AI는 소프트웨어 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구조의 전쟁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한 정책 담당자가 조용히 남아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중국 의존만 걱정해왔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의존이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기술 패권을 설계 중심으로 정의해왔습니다. 누가 칩을 설계하느냐가 곧 힘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AI 시스템이 초대형화되면서 기반 인프라를 쥔 쪽이 협상력을 갖기 시작했고 그 현실이 워싱턴에서도 서서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고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맹국, 하지만 동시에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쥔 존재, 이 미묘한 위치가 워싱턴의 계산을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전략 책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이미 설계 단계에서 메모리 구조를 먼저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서는 반대였으니까요. GPU를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춰 메모리를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구조를 먼저 놓고 그에 맞춰 설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식 전략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현장의 언어는 언제나 정책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2026년은 AI 플랫폼 시대의 정점이 아니라 인프라 패권 시대로 전환된 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분석하고 증명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어요. AI 시대의 핵심은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정으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날,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메타와 AMD, 그리고 삼성의 협력 구조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은 상향 조정됐으며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 전망치는 단숨에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보다 다른 것에 더 시선이 꽂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계약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한 부품 계약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표현이 공식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췄어요. 불과 몇 달 전이었다면 그 문장을 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거가 뭐냐고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문장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실리콘밸리 전략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미국 빅테크의 CTO들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 자료 첫 슬라이드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순서가 바뀌었군.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메모리 중심 아키텍처. 불과 몇 해 전이었다면 첫 슬라이드는 GPU 성능 로드맵이었을 겁니다. 설계가 먼저, 메모리는 그 다음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발표자는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은 설계와 메모리 구조의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Q&A 시간에 한 기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번 메타 프로젝트에서 삼성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CTO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에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특히 고대역 폭 메모리와 전력 효율 최적화가 핵심 요소라고요.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해했어요. 삼성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삼성 구조 없이는 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직설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타 내부 개발자 행사에서 새로운 인프라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AI 가속기 기반 대규모 확장, 맞춤형 로직 다이 적용, 전력 효율 기준 상향 조정이 담긴 발표였어요. 슬라이드 하단에 작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개발 인프라 아키텍처. 공동개발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하청이 아닌 동등한 설계 파트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간 제가 믿어온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설계가 중심이고 플랫폼이 권력이며 생산은 수단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AI가 국가 인프라 규모로 커지면서 권력은 설계위가 아니라 그 아래 구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한국 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최종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이 해는 미국 플랫폼 중심 시대가 약해진 해가 아니다. 인프라 중심 동맹 구조로 재편된 해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는 한국 기술이 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증명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였어요. 삼성 임원과의 마지막 인터뷰 자리, 저는 처음과 전혀 다른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방문 때 저는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이 타이밍에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멈췄어요. 메모하던 손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AI가 점점 커질 것을 알았고 언젠가 병목이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터질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파운드리 투자 확대, HBM 적층 기술 고도화, 하이브리드 본딩 선행 개발, 대규모 전력 대응 설비 확충,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플랫폼을 키울 때 한국은 바닥을 단단히 깔았다는 말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이해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추격자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요? 임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격자는 앞을 보고 달립니다. 우리는 방향이 아니라 깊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어요. 방향이 아니라 깊이. AI가 빠른 기술 경쟁이었을 때는 플랫폼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칩을 내놓느냐, 누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AI가 국가 인프라 전쟁으로 깊어지자 판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의 깊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를 가장 먼저, 가장 오래 준비해온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국 빅테크들은 설계 단계에서 메모리 구조를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고, 유럽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으며,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 중인 곳들도 삼성 구조를 기본 전제로 놓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약이 만들어낸 일시적 효과가 아니었어요. 142조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연쇄 반응이 더 컸어요. AI 공급망이 미국 중심 단일 축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축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기 직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보느냐고요? 임원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안 되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건 승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만도 아니었어요.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적 내공의 결과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생산자고 미국은 설계자며 플랫폼이 왕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AI 시대의 싸움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와 구조, 인프라와 시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AI를 계속 확장하려면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다. 저는 미국이 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설계가 권력이고 플랫폼이 왕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AI가 거대해질수록 승부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갈렸어요. 전력과 구조, 그리고 준비된 인프라가 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앞에서 달릴 때 한국은 묵묵히 바닥을 다져왔어요.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은 선택지가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하는 필연적 기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앞만 보고 달릴 때 조용히 깊이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